사실 김건희 특검 재판은 그동안 선고가 많이 중계가 안 됐었습니다. 선고뿐만 아니라 재판 같은 경우에도 중계가 많이 안 됐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중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기현 부장판사라든지 이진권 부장판사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사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지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아마 오늘 선고를 통해서 처음 재판 진행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제가 듣기로는 그 재판 진행을 신청을 했는데 중계를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한 경우가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마 처음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 재판 시작할 때 그러니까는 첫 재판, 첫 공판 기일에서만 김건희 여사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인정신문하는 모습 그거 보고 오늘 아마 법정에서 보여지는 게 아마도 첫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고요. 재판장이 우인성 부장판사입니다. 우인성 부장판사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법연수원 29기입니다. 상당한 고참 기수죠. 그리고 74년생 올해 나이로 이제 52세가 됩니다. 서울법대 나오고 그동안 재판연구관도 했었고 일선에서 주로 이제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 이렇게 재판을 해오던 그런 부장판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 그 법정에서의 모습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피고인 성을 아주 자세히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모습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제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흰색 와이셔츠 입고 그리고 이제 머리는 한 갈래로 묶고 그리고 이제 교도관이 양쪽 팔 붙잡고 부축하고 나왔고요. 아마도 이 사건 재판 처음 시작할 때랑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많이 쓰는 그 고사성어는 아닌데,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분 같아요, 재판장이. 형무 등급 추물 2 불량. 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판결 선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재판장이 해설을 해줘요.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도 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서 그 라틴어로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는 얘기인데 in dubio pro reo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래서 이렇게 불분명할 때는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고 해서 권력 잃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은 무죄가 나겠구나. 아마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렇게 짐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재판부가 특별히 또 권력자하고 권력 잃은 사람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잖아요. 아마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권력 잃은 사람,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한 가혹한 복수로 재판이나 수사가 활용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런 법원을 가슴에 새기고 재판을 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취지를 방청객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유죄 여부를 판결을 합니다. 첫 번째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죠. 숫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전달을 드리자면은 총 3,100여 회 이상 주문을 내고 그래서 8억 1,0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사건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한 1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뭐 공소시효 걸리는 것도 있었고 그런 사건이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 앞서서 윤석열 정권 이전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당시 윤석열 총장 부부를 겨냥을 해서 수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금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증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기소도 못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다시 재점화돼서 지난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둘러싸고 뭐 특검 도입 요구가 있었고 검찰에서도 한 번은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 소환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출장 조사
검찰의 출장 조사가 돼서 이 부분에 절차 공정성을 두고 굉장히 많은 시비가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계엄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이 특검이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었습니다. 원래 사실 불기소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알았다고 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거래 내역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0년 10월부터 11월 3일까지 대신증권 계좌에 그 있던 18만 주 그리고 20억이 입금된 그 미래에셋 계좌 이 부분 거래에 있어서는 앞선 판결 그러니까는 도이치모터스로 인해서 기소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김기현 씨라든지 주가 조작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기소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은 수익금 40%. 이 수익금 40%가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나온 거의 유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수익금 40% 나눠주기로 했다. 저쪽에 나눠주기로 했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수익금을 40%를 나눠준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어떤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한테 1인 매매를 하고 줄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넘지 않냐. 이거는 당신이 주가 조작을 알고 저쪽하고 이익을 나눠 먹기로 분배한 약정 아니냐라고 특검이 기소를 했던 겁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은 좀 의심스럽다고 본 거예요. 이게 블랙펄에 주기로 한 수익금 40%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상당히 많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 매매 양태로 봤을 때 좀 이상하긴 하다. 그러니까는 2010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대신증권에서는 18만 주가 매도가 됐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미래에셋에서는 더 비싸게 11만 주를 샀다. 이게 통상적인 주식 거래라고 한다면은 이런 18만 주를 팔고 또 더 비싼 가격으로 11만 주를 사고 이거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주가 조작에 어떤 의심이 상당히 가는 부분이긴 하다. 그리고 통화 녹음을 걱정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가 조작 공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범들을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게 안 나오더라. 최소한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한다면은 이 공모의 구조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소된 사람 뭐 권오수 씨라든지 뭐 이정필, 김기현 이런 주가 조작 선수라든지 총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정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통정 매매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그걸 알고 공모를 했었으면은 중간에 이 블랙펄이라는 이 회사가 블록딜이라는 건 이제 대량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블록딜로 주식을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내 맘대로 내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팔아버려. 이런 행태라는 것은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 블록딜 수수료로 4,200만 원을 김건희 여사한테 받은 것은 굳이 공모관계라고 한다면은 이 블록딜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았을까? 이것도 공모관계로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은 이게 깔끔하게 무죄는 아니에요. 재판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조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변론이라는 게 이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 같이 이것을 알고 짰다고 한 공동 정범이라기는 좀 증거가 부족해. 왜냐하면은 이 공범들이 뭐 김건희한테 이런 건 저런 얘기를 안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계좌를 이렇게 빌려주고 뭐 돈을 맡기고 이런 게 방조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공동 정범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이치 부분은 이거는 이제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사실 이 도이치 부분 같은 경우에 부수적인 사건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검찰이 이 부분을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권의 특검이라든지 검찰은 당시의 무혐의 처분이 봐주기다라고 하면서 이 무혐의의 봐주기에 관여한 검찰을 또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당시의 무혐의 처분이 맞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그 수사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재판부도 좀 여지를 주긴 했어요. 방조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2심에서 만약에 검찰이 혹은 특검이 방조로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다시 방조로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유죄가 날 것은 아마도 이제 가능성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런 작전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짜고 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이치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봐주기 수사라고 많이 비판을 하고 여기서도 뭐 수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 부분 결국 무죄였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그때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는 빌미를 잡아서 수사를 해서 뭐라도 있으면은 입건을 하고 형사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수사 검사들을 총동원해서도 마땅한 증거를 못 찾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두 번 바뀌면서 결국 특검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결국 이렇게 무죄가 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도이치 소환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때 검찰에서 윤석열 정권 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거 나 소환 응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다 끝난 거 아니냐. 왜 지금 내 부인을 소환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못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게 커져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계엄사 때까지 왔다고 보는데 그럴 필요도 참 없는 것이었다. 그때 소환조사 받고 그냥 깔끔하게 수사 받고 그랬으면은 지금 이 상태까지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명태균 사건입니다. 자, 명태균과 관련된 공소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8회에 걸쳐서 총 2억 7천여만 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누구로부터? 명태균 씨로부터. 그리고 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을 해줬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무상으로 이 여론조사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왜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면은 정치자금법이 법에 정해있지 않은 금품수수, 금품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현금뿐만 아니라 이런 금전적 이익을 다 포함을 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방법으로 금품 수수하는 것을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당신네들 이 여론조사 공짜로 명태균한테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해 준 거 아니냐라는 게 기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랬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받은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명태균 씨도 그런 얘기 했었죠. 아니, 내가 조사해가지고 그냥 뿌린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뿌린 거를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내가 여론조사 뿌렸던 뭐 여권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위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 그러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배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내가 내 사업체에 홍보하려고 그렇게 그냥 뿌린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두고
이 피고인 부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맞춤형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여론조사를 돈을 안 주고 공짜로 받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 사실 명태균 시간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아, 이거 굉장히 좀 허접하고 뭔가 정식의 여론조사 같지 않은데, 뭐 이거를 갖다가 돈을 안 주고 받았다고 이게 금품 제공인가? 이거는 본인이 그냥 홍보성으로 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업체 알리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재판부 얘기인 거예요. 재판부도 그렇게 본 겁니다.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 명태균 씨하고 계약서를 안 썼다는 것이죠. 일단 여론조사를 정식으로 내가 용역계약을 제공받으려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제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계약서를 쓰고 의뢰하는 측에서 자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주제를 조사를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도 안 썼을 뿐만 아니라 이 여론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주제를 실시할지 이런 것들을 다 누가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 명태균 씨가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귀속됐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건지 어떤 주제를 할 건지 이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방식이란지 배포 상대방 이런 거를 다 명태균이 결정을 했다. 그리고 피고인 부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는 3회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뿌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하실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도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상당히 이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듯. 근데 이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금 얼개가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받은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의 대가를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이 아니라 후원자가 이제 그 대가를 냈다는 것이라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처럼 그냥 명태균이 조사해서 이거를 홍보성으로 뿌렸다고 볼 것인지 이거는 별도의 판단이기는 한데 아무튼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의 요소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대상이나 방식을 누가 결정을 했는지 계약서를 썼는지 이런 기준으로 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식으로 뭐 계약을 체결하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것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연 어떻게 볼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상당 부분은 조금 본인의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여론조사를 발판으로 인맥을 넓히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이 부분도 이제 재판부가 좀 찝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나는 이게 여론조사를 갖다가 금품성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 부부에게 상담이나 조언을 한 것이라고요.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명태균은 스스로 이제 정치 판세를 읽고 분석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그럴 동기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피고인 부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한테 당시에는 이제 후보였겠죠. 상담하고 조언을 하면서 도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상담하고 조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여론조사 상당의 이익액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러면 여론조사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돈을 안 받고 여론조사를 했으면은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냐? 자체적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체적으로 충당을 했냐? 김영선 소개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김종인, 이준석 뭐 이런 그 윤석열 이런 사람들하고 알게 되고 친분있는 외관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누구로부터 돈을 받냐? 지자체 후보 입후보 하려는 사람들.
그것도 이제 명태균 씨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 그러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뭐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명태균 씨 보면 저 보니까 뭐 윤석열 부부 그리고 뭐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네. 그게 이제 명태균 씨의 힘이 되고 영향력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 주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용 충당을 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여론조사를 판세 분석을 위해서도 한 것이고 이거를 뭐 어떤 자문이라든지 뭐 이런 조언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앞서 지금 특검이라든지 아직도 이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천 장사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명태균 씨가 이제 그 뭐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2025년 5월쯤에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다라는 말을 이제 강혜경 씨한테 자기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한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이 얘기를 뭐 특검이라든지 뭐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자 봐봐 명태균 본인이 이거 공천 선물이라고 했어 이거 공천 대가성이야 라고 해서 특검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소를 한 것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긴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김영선 공천을 확실히 확언을 받았다면은 4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뭐 이준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 윤석열 부부 또 이제 뭐 함성등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면서 김영선 공천을 부탁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김영선의 공천은 어떻게 결정이 됐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토론을 거쳐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천 헌금이 아니라서는 공천 뇌물로 부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명백히 공천 부적격자인 김경 같은 경우에 1억 원이 오간 것을 알면서도 바로 단수 공천을 확정했잖아요. 이게 정말 부정 공천이고 처벌받아야 될 공천이고 지금 보면은 재판부가 분명히 판단했죠. 김영선 공천 같은 경우에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토론 거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받은 뭐 이런 대가가 아니다. 그렇게 명백히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명태균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계엄 한 달 전부터 불거지면서 계엄의 시작점이 됐던 그런 사건이라고도 좀 보이죠. 그러니까는 이른바 황금폰에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소리. 뭐 내가 김영선이 좀 해주라 그러니까는 당에서 말을 안 들어라고 하는 그런 육성이 공개됐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담겨 있을지 모르니까 이 공포감과 이 압박감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계엄의 도화점이 됐던 명태균 사건이 물론 명태균 사건 다 선고가 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뭐 1심이지만은 무죄가 났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무죄는 아니죠.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은 재판부가 또 유죄로 봤습니다. 바로 알선수재 부분입니다. 알선수재 공소사실은 대략적으로 뭐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알선수재가 전부 다 기소가 된 건 아니에요. 알선수재가 나눠서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에서 기소된 알선수재는 통일교 알선수재입니다.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이 측근인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죠. 윤영우한테 1,000만 원 안팎의 샤넬백 2개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가 좀 컸습니다.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이거를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 개발 원조 그리고 UN 5사무국 한국 유치 그러니까 이거 받고 통일교 현안 봐준 거 아니냐.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그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 여러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무상 원조격으로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한테 이제 돈을 지원받는 거 이것을 통일교가 자기네들이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에 그런 좀 무상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좀 되게 해달라라고 청탁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금품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특감법상 알선수재가 됐습니다. 왜 뇌물죄가 아니냐?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잖아요.
자, 민간인이어도, 신분상 민간인이어도 뇌물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뭐가 입증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공모관계가 입증이 됐을 때. 공직자의 가족이 만약에 공직자고 알고 공직자도 아는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은 똑같이 뇌물죄가 됩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뇌물죄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가 됐다는 거는 이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특검이 입증을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금품이 공직자의 직무하고 어떤 청탁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대가 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품이 일단 세 덩어리입니다. 샤넬백이 2개. 다 이제 일시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기소가 된 거예요. 자, 샤넬백이 하나는 무죄가 나고 하나는 유죄가 났습니다. 무죄가 난 거는 뭐냐면은 2022년 3월에 받은 샤넬백입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샤넬백을 주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영호한테 대선 도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맞대요. 근데 도와줘서 고맙다고만 했지. 그 청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백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어떤 청탁이라든지 이 청탁의 알선의 대가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점은 2022년 3월은 대선 직후잖아요. 대선 직후여서 그때 당시에는 바로 어떤 이런 통일교와 관련된 사업을 청탁했다고 볼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7월 달에 받은 샤넬백, 1271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유죄로 봤어요. 자, 왜 유죄로 봤냐? 이 부분 일단 수수 사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샤넬백 부분에 대해서 샤넬백 2개잖아요. 샤넬백 2개는 받은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2개 다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성으로 받은 것이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3월 달에 받은 거는 그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두 번째 7월 달에 받은 것은 이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왜 아니냐? 자, 봤을 때 전성배하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또 문자, 전화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문자나 전화상으로 봤을 때 통일교에서 이런 거를 원한다는 거를 전성배가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리지를 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도 알았다는 것이죠. 통일교가 원하는 게 캄보디아 ODA이고 이런 뭐 UN 제5사무국 유치고 이런 청탁 그러니까 통일교 수건 사업이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추진하는 일 뭐 이런 것들 정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정부가 ODA를 해주는 거니까. 그거를 위해서 작업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대화도 오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맞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2년 7월경 집권을 해서 영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런 정부 차원의 ODA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권한이잖아요.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과연 캄보디아에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이거 정부의 권한이고 공직자의 업무에 관련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청탁이 오갔고 이 청탁의 대가로 샤넬백을 받은 것은 맞다. 그래서 가방 교부하고 알선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7월 29일 6,220만 원 그라프 목걸이입니다. 그라프가 사실 이 사건으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브랜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저는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으로 그라프가 인지도가 높아져가지고 뭐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는 아예 그냥 받은 사실 자체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너무 많아요. 그 윤영호 씨 같은 경우 당장에 내가 이거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해 주세요라고 누구한테 줬겠어요? 건진한테 줬고 그럼 건진의 진술이 중요하잖아요. 건진이 수사기관에서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 법정에서는 틀어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처남을 통해서 목걸이를 전달을 했다. 그 전달은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은 아니고 유경옥 행정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가장 가까운 청와대 행정관 유경옥한테 목걸이 전달했다. 라고 이제 건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전달 사실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윤영호 씨도 뭐 피고인 연락처를 알고 있고 직접 연락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은 이건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나에게 주겠다고 하고 속된 말로 먹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윤영호도 직접 김건희 여사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건진이 중간에서 그렇게 착복을 했으면은 윤영호가 직접 연락해보면은 그게 들통났는데 그게 되겠냐. 그리고 이 시점이 2022년 7월이면은 집권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그야말로 서슬이 펄은 대통령 부인인데 그렇게 했겠냐. 그러니까 전성배의 말을 믿을 수가 있다. 전성배가 이렇게 처남을 통해서 줬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청탁의 대가로 볼 수가 있느냐. 뭐 이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문자가 있죠. 전성배하고 윤영호 사이에 그 문자, 그리고 교육장관이 아프리카 예방해달라. 이런 청탁을 김건희 여사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탁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처남을 통해서 목걸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알선수재가 맞고 청탁을 통한 알선 대가가 맞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거 정말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어떻게 영부인이 진짜 이런 물건을 이렇게 더군다나 청탁의 대가라는 걸 인식하면서 받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은 뭐 정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자, 유죄 혹은 양형에 관해서 재판부가 아주 엄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 덩어리 중에서 지금 도이치하고 명태균 관련 부분은 무죄가 났지만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통일교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교 부분 중에서도 금액이 가장 큰 크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하나는 결국 뭐 유죄가 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위한 국정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그런 권한은 없어. 그러니까 영부인은 아무리 지근거리에 있고 힘이 세더라도 결국은 민간인 아니냐. 근데 민간인인 영부인이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은 굉장히 높은 청렴성이 요구가 되고 그런데 그러면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재판부가 이렇게 좀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국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정이다. 그래서 모든 일은 불편 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돼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이 있으면은 뭐 건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명태균도 그렇고 이런 금권의 접근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거를 의식적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했냐? 자기의 지위를 영리수단으로 오용을 했다. 그리고 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서 한 청탁은 금품을 이렇게 안 주더라도 사실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같은 경우에는 뭐 금품 주고 청탁하지 않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도 뭐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그렇게 지금 오용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앞서서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이런 공정을 해야 하는 게 부패이고 지위가 영리 추구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정말 뼈아프게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거미 불룩 화이 불치 또 이제 그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값비싼 금품을 안 둘러도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이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관여한 주변인한테 허위 진술을 강요를 했다. 이 부분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를 했다. 다만 이런 금품을 김건희 여사가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재판부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값비싼 금품을 두르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윤영호 청탁을 받긴 받았지만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려 한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거를 뭐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자신의 사력 깊지 못한 것을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알선수재 일부 인정해서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이 그래프 목걸이를 어떻게 압수를 했냐면은 건진이 이제 그 특검에 갖다 준 거예요. 그럼 건진은 어떻게 갖고 있었냐? 그 작년에 돌려받았다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서 가지고 있던 것을 그 실물을 갖다 준 겁니다. 그걸 이제 그대로 몰수를 하고 1281만 그게 샤넬백 하나 그거 추징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본시장법하고 알선수재는 무죄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이제 최종 판결은 아니고 더군다나 사실 사건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희건설의 그 나토 목걸이 있잖아요. 그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거든요. 그거는 이번에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기소돼서 재판 중이고요.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금액이 사실 액수가 더 높습니다. 그게 이제 3억 원이 좀 더 넘는 액수라서 이번에 뭐 이렇게 지금 1년 8개월 났다고 이게 지금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 서희건설 관련된 금품 제공 이 재판도 진행돼서 아마도 이제 선고가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말 이렇게 금품을 받은 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이 쳐야 될 부분인데 재판의 어떤 절차의 공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같이 병합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게 비슷한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금품을 받은 건 비슷한 성질인데 따로따로 재판을 받으면은 피고인으로서는 형이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금품 수수의 성질이 비슷하면은 같이 병합을 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받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처사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다 병합이 됐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가 다 한 덩어리로 다 병합이 돼서 굴러가다 보니까 그중에 어느 하나도 판결이 안 나고 겨우 판결이 날 뻔하다 지금 선거법은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 이러는데 이쪽 재판이 이렇게 다 뭉뚱그려가지고 굴러갈 수 없게 해놓고 이쪽 재판은 이렇게 다 토막토막 끊어가지고 여기서 몇 년 저기서 몇 년 이거는 사실 절차가 굉장히 조금 불분명한 뭐 그런 굉장히 좀 불공정한 그런 재판 진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